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 글로벌 증시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증시 역시도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좀 흐름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초반에 반짝 반등하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가 싶더니 지금은 약간 양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도세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에서 포지션을 다르게 취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계 소식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이제 인수 합병이 지금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전인데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관련 조사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항공의 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기업 결합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당국은 원래 오는 8월 3일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2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 측은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C와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며 원만하게 시정 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합병을 살펴봤을 때 대한항공 측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할 경우 미국과 EU에 내줘야 하는 슬롯이 67개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슬롯 반납 개수는 두 회사 합병 시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는 노선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현재 두 회사가 가진 중복 노선은 미국의 5개, EU 4개입니다. 해당 노선에서 두 회사가 반납하게 될 슬롯 수는 미국 노선에서 44개, 그리고 EU 노선에서 20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슬롯은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항공사가 슬롯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슬롯을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의 경쟁력과도 좀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외국 항공사가 반납한 슬롯을 모두 가져가게 될 경우 연간 1조 3,7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넘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양사는 합병을 위해 중국 경쟁 당국에도 49개의 슬롯을 내주기도 했고 영국의 승인을 위해서도 7개 슬롯을 영국 항공사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쟁 당국의 과도한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개 시중은행들이 과점 체제에 기대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점 깨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쯤에 해결 방안이 좀 나온다고요? 네, 은행권에 TF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주면 좀 이제
해소 방안이 나오게 네. 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보인 시중은행들이 이른바 고가의 성과급 등으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꾸리고 4개월 가까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인가 세분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정책의 경우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해 현재보다 더 완화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인터넷 은행 인가는 많이 좀 보수적인 분위기였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토스뱅크나 뭐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인가 당시에는 금융당국이 최대 인가 기업 수와 신청 시기 등을 발표한 뒤 그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당장 네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그간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중 자본금과 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또 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좀 마지막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이 되면 은행의 핵심 기능인 수신과 지급결제 부문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목이 쏠렸던 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은 최종안에서는 좀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SBB 파산 사태로 인해 관련 논의가 좀 동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입니다. 그런데 뭐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빚으면서 이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마찰이 좀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합니다. 법정 시한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제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 8명이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면 회의는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3분의 1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위촉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상당 기간 제대로 된 협의가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의 관계 지금 아직 이런 부분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노동계가 복귀를 하게 되더라도 이 시한을 지키기는 어렵겠죠? 네, 아마 그럴 거란 관측이 좀 높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현재 노사 양측 간 요구한 격차도 상당한데요. 앞서 지난 7차 및 8차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6.9% 많은 12,210원, 그리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인 9,620원입니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2,590원입니다. 사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래로 총 36차례 심의 중 법정 기한이 지켜진 적은 9번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이 지켜졌습니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소식과 그리고 최저임금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우려했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개 발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인해서 반등을 보였던 미증시가 또 하루 만에 혼조 전환을 보였고요. 또 이 긴축 강도에 있어서도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스텝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상승을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양호한 분기 실적 덕분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IG 넥스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222억 원 규모의 유도 로켓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계약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첫 회사채 발행이 흥행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첫 회사채 발행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2년물 1,000억 원, 3년물 2,000억 원, 5년물 5,00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었죠. 또 이어지는 22일 수요 예측도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2년물, 3년물, 5년물 모두 각각 1조가 넘는 매수 주문이 접수가 됐고요. 이 같은 수요 예측을 받아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규모를 대폭 키웠고 확정된 당초 신고 금액인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높여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조달된 자금으로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SK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신한은행과 함께 ESG 우수 협력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ESG 관련 저금리 대출을 최대 수백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SK는 신한은행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SK 협력사들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해서 ESG 진단을 벌여왔었고 그리고 그 진단 결과를 등급별로 나누어서 이자를 감면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등급이 높거나 등급 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SK의 추가 지원을 통해서 무이자 대출도 가능토록 했는데 SK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출 한도 금액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ESG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공급 과잉이 완화가 되고 업황이 바닥을 지났다면서 이 불황의 끝이 다가왔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풍향계라고도 불리죠.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여파를 받아서인지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은데 이 삼성전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손실도 예상보다는 적었고요.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땐 적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이 실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지금 실적을 보시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 이제 37억 5천만 달러. 그다음에 네. 주당 순이익도 적자지만 이제 1.43달러 이제 적자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 자체는 이제 나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 분기에 매출이 36억 9천만 달러. 그다음에 손실이 이제 20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주당 EPS로 보면 1.91달러 이제 적자였기 때문에 그거에 네.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용을 보면 반도체 관련된 그 생산 감소로 인해서 재고가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이 1억 2천만 달러로 해서 지난 전분기에 대비 14억 3천만 달러 대비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전에 표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39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달러. 네. 네,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7억 달러에서 그러네요. 41억 네. 달러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가 이제 39억 달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EPS 같은 경우도 이제 1.19달러로 이번 달에 기록한 1.43달러, 이번 분기에 기록한 1.43달러보다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지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네. 좀 그러니까 격돌이 있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중국에서 반도체 규제를 일부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가 같이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중국 부분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최악의 끈 지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반도체 재고도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그래도 내준 만큼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상태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지금 1분기 상태를 보면 이런 상태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또 이제 저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하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상승률은 그렇게 막 크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좀 어렵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분기 실적이 정확히 나와 봐야 이제 그걸 갖고 평가를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여전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62조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보다 19% 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뭐 2천억 정도를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5조 9천억으로 전년 대비 한 57% 정도 네.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 손실도 3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영업 손실이나 뭐 이런 적자 부분이 지난 1분기보다는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같이 미리 좀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잔고가 계속 이제 좀 축소가 되면서 이런 재고 손실 부분도 좀 축소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HBM3나 DDR5와 같은 이제 고대 역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제품이죠.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뭐 그거에 따라서 일단 뭐 앞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거는 미리 지금 뭐 5월달 이후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더 이게 방향성을 잡아서 전환을 하려면 아마 실적 발표 때 반도체 재고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가 아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 그 실적
이제 속보치가 이제 나오고 네, 7일에 발표가 네,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 이제 분기 실적은 이제 7월 하순에 이제 네.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재고가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만약 재고가 예상보다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재고가 그렇게 주는 폭이 예상 수준이거나 아니면 예상 수준보다 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아마 당분간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도 아마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인텔에 밀려서 좀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탈환에 좀 실패를 했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서 일가의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좀 긍정적인 흐름이 관측이 되는 게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AI 반도체 이슈도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도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어느 쪽이 가장 먼저 시세를 분출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수요와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네. 메모리 이제 관련된 매출이 크게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뭐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에 내에서 그 순위가 좀 밀려나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다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을 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순위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아마 하반기 이후에 계속 좀 꾸준하게 증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I 관련돼서는 뭐 단순하게 아마 한 분야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산업에 지금 다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AI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고대역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HBM, 뭐 AI에 들어가는 HBM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DDR5 D램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마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전장용 반도체 수요도 아마 꾸준하게 증가할 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내연 기관차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한 200여 개 정도가 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자율주행 전기차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2,000개 정도 이상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의 이제 전장용 반도체가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2,000여 개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걸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반도체를 아마 하나의 반도체로 이제 모으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나 아니면 이런 이제 여러 칩을 합치게 되면 이제 미세화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화 공정이 있는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아마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반도체도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뭐 AI 반도체도 있고 고대역대 메모리 반도체 쪽도 있고요.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 쪽도 있는데 시차가 있겠으면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강력하게 시사를 했는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우려 국가에 AI 칩을 배송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도 답변을 했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서 한 곳에서 경쟁하고 또 주도하는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것이다라고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무역 분쟁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얻게 될 득과 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이렇게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이제 좀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네. 분쟁이 좀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뉴스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을 뭐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수출을 못하게끔 지금 막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미 정부가 이제 AI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기존의 AI 칩을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기능을 빼고 이런 다운사이징한 칩을 지금 중국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번에 뭐 나온 뉴스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다운사이징한 칩도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지금 네.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 그렇죠. 매출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관련된 칩의 매출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런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과 관련돼서 국내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그렇죠. HBM3를 납품하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가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주 확정돼 있는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뭐 일단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추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AI 업체가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또 금지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조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뭐 엔비디아 하면 SK하이닉스가 가장 뭐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떠오르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일단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기업에서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건 네.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칩 자체가 이제 원제 거의 뭐 지금 독점적인 그런 이제 지위를 네. 갖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칩이 아직 시장에서는 뭐 지금 GPU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3개 회사밖에 없으니까요. 네. 뭐 그중에서 뭐 AMD나 인텔이 도 이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국 수출에는 이제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에서는 좋은 그런 반사 수혜는 받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SK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네. 그 규모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물론 AI 칩의 판매가 이제 준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HBM의 3에 대한 칩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의 영향보다는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더 주가에 큰 그런 영향을 것 미쳤다라고 같네요.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은 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뭐 재고 축소나 아니면 네. DDR5 D램의 이제 판매 비중 확대 이런 부분에 좀 더 주가가 민감하게 반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뭐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는 상황에서 뭐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 오늘 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지금 마이크론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기업의 기초 체력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 이제 오늘 살펴봤을 때 일단은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요. 지금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체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사실 요즘에 시장을 살펴봤을 때도 반도체 장비주 쪽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였던 네.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보니까 소재와 부품보다는 좀 장비 쪽에서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옥석 가리기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반도체다라고 해서 뭐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이제 반도체에 좀 더 네.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아마 고대역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 CPU사들이 이제 신형 CPU들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런 고대역대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네. 관심 사항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네. 고부가 이제 D램의 제품 양산 시기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그러네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뭐 양사를 이제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3
그러니까 2라고 이제 버전까지가 지금 양산이 돼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올 하반기 중에 지금 HBM3급의 이제 제품을 생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엔비디아보다는 아마 AMD 쪽으로의 이제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아마 납품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DDR5 관련돼서 이제 언제쯤 이제 나오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DDR5가 아마 본격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그 성장세가 비중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에도 한 20%대의 지금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뭐 내년 정도 되면 한 50% 이상의 네. 비중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고대역대 메모리는 하반기 이후에 아마 공급이 부족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DDR5 쪽으로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관련주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DDR5 관련돼서 뭐 DDR5나 아니면 EUV 공정이나 이런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DDR5나 EUV 공정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류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IMF 중앙은행 총재들 4명이 인플레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제시했는데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 역시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 인플레 하락세가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고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최근의 금융 환경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뭐 지금 주요 은행 중앙은행장들이 네. 포르투갈에 모여서 이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네. 조금 금리를 앞으로 한 50bp 정도, 그렇죠. 25bp씩 한 2번 정도는 올릴 것 같은데 연속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7월에도 25bp, 또 이제 8월에는 없으니까 9월에도 25bp 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연속해서 7월에는 올리고 9월에 조금 건너뛰고 또 11월에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연속적으로 올릴 정도로 서비스 물가, 특히 네. 서비스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조금 물가에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네. 네, 생각보다는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지금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전체 물가는 떨어지는데 유가 하락이나 이런 거에 힘입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임금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가 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4대 중앙은행장 모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계속될 거고 네.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뭐 지금으로서는 좀 요원하다라는 이제 취지에 조금 가깝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와 네. 좀 4대 중앙은행장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 네. 예측, 이거는 뭐 상당한 아직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4대 중앙은행 장과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좀 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긴축 기조가 조금 전반전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긴축을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경제 지표를 보면서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 살펴보면 물가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내려가긴 하지만 아직까지 물가가 다 잡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들이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말씀 나눴듯이 뭐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근원, 네. 핵심 물가가 중요한데, 가령 뭐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네. 발표되는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헤드라인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달에도 뭐 조금 4.5% 찍었지만 이번 달에는 뭐 한 3.9 정도로 예상되니까 드디어 3%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근원 물가는 한 4.7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도 4.7, 지지난달도 4.7, 4.7에서 그냥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 중후반에 PC 근원 PC 물가, 네. 근원 PC 물가는 사실은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한 20%밖에 안 됩니다. CPI는 특히나 이제 근원 CPI는 뭐 40%가 넘는 가중치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네. 그러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낮게 편입된 적용된 근원 PC 물가조차도 4.7이다. 이 얘기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끈적끈적한 물가의 근원적인 물가가 근원적으로 안 떨어지는 요인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바꿔 말하면 경기는 좋다. 네. 네,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잘 안 떨어지고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상반기에 랠리를 펼쳤던 거고요. 지금 중앙은행장들은 뭐 파월이 어제도 뭐 시장의 일과 중앙은행의 일은 조금 다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중앙은행들은 근원 물가가 안 잡히니까 지금 그렇죠. 속이 타는 거죠. 네. 애가 타는 거죠. 이 근원 물가가 떨어져야 자기네들이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못 네, 잡았잖아요. 근데 시장은 뭐 그거는 됐고. 네. 일단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네. 역설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만 반영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어쨌든 상반기에 랠리를 보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가들이 보는 관점. 네. 시장이 지금 보는 관점 네.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원 물가를 놓고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과 또 중앙은행장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좀 억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국제 유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요, 사실 감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가가 오른다면 다시 또 물가도 고공행진하게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는 복잡합니다. 네. 뭐 가령 뭐 이란 같은 경우에 수출이 5월 달에 뭐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미국하고 이란 간의 약간 화해 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하지만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당장 100만 배럴 감산한다고 네. 이제 엄포를 놨거든요. 그래서 7월이면 뭐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산 이슈도 있고. 근데 중국은 뭐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 부양책을 열심히 지금 금리도 내리고 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중국 수요가 조금 하반기에 약간 뭐 올라가면 또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네. 하지만 뭐 중국 수요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 이렇게 좀 유가를 둘러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좀 팽팽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 세계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약간 낮아질 가능성, 그리고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 조금 고용과 임금 상승률 또 소비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유 수요도 하반기에는 좀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원유 하락에 조금 베팅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원유 하락에 베팅한다는 얘기는 뭐 주식시장 얘기 측면에서는 뭐 시클리칼이라든지 경기 순환주, 에너지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6월이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끝나가면서 조금 유가가 방향성을 잡을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유가에 대해서 상고하저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으로 또 짚어봐야 될 게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연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올리다 뭐 최근에는 동결했지만 계속 올리는 기조였고요.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동결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 금통위에서는 그래도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데 힘이 조금씩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또 살펴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약간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당장 뭐 7월 13일 네. 금통위가 있는데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7월 23일인가 그러니까요. 네. 7월 달 연준보다는 뭐 한 일주일 앞서서 금통위가 열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연준의 행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연준보다 먼저 금통위가 있으니까 7월 13일 금통위는 좀 건너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7월 하순에 연준이 25bp를 올린다. 네. 거의 뭐 지금 80%의 확률 이상의 확률로 올릴 게 거의 분명한데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이제 200bp, 2%포인트나 이제 벌어지는 네. 그런 상태에서 하반기를 또 맞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8월 24일 네. 금통위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금통위는 지금 4번의 금통위를 올해 남겨놓고 그렇죠. 있는데 네. 7월 13일은 건너뛰고 7월은 건너뛰 스킵하고 네. 8월 24일에 7월 하순에 뭐 예정돼 있는 네. FOMC 결과를 보고 네. 25bp 인상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8월 하순에 8월 네. 24일 날 25bp 인상 좀 사실은 올리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경기를 놓고 보면 네. 가계부채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그런 한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7월 금통위에서는 약간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7월 말에 열리게 될 FOMC 기조를 보고 8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보스 포럼이 중국에서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중요 화두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쉬었다가 4년 만에 열렸죠. 네. 그래서 뭐 여름 다보스 포럼이라고 네. 그래도 90개국에 1,500명이나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 정치입니다. 네. 뭐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혁신 성장, 기술력 뭐 이런 거지만 뭐 내용인즉슨 뭐 기업가 정신이라기보다는 미국 약간 성토 분위기 네. 그런 쪽에서 네. 지금 우리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조금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좀 글로벌화, 전 세계에 조금 자유로운 그런 경제 활동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원하는데 네. 저 어떤 나라 때문에 지금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더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약간 비판하는 네. 그러한 포럼의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뭐
중국이 좀 자기네들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네. 조금 미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성격의 포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예정된 거죠. 뭐 그렇죠. 예정된 것은 예.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조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일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포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 경제는 괜찮다라는 것을 좀 자부하는 포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이제 다른 평가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도 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5% 경제 성장률을 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경제에 대한 자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각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뭐 우리 무역 환경이나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중국 경제가 조금 신뢰를 얻기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게 지금 중국이 조금 안에서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조정을 해야 되고 네. 좀 부채를 좀 꺼야죠. 그리고 잘 아시는 지방정부 부채를 계속 안고서는 조금 중국 경제가 좀 건전성을 높이면서 네. 정상적인 중진국으로 도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히 공을 들여왔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제 조금 지체된 느낌이 있고 지금은 글로벌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부채가 더 늘어 있는 네.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서 약간 뭐 그냥 거시경제 건전성도 추구해야 되고 또 경기도 당장 어려우니까 또 부양해야 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성장률로는 올해 5%대 초반을 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 내년도에는 다시 4%대 중반 정도 혹은 4%대 초반 정도까지도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은 항상 조금 뭐 6개월에서 그 이상의 기간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약진하게는 조금 제한성이 있는 중국의 매크로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지만 조금 경기가 확실하게 조금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더 큰 폭으로 받아주고 즉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조금 제한적인 그런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또 이제 주도할 섹터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끌어왔는데 지금은 좀 약간 주도하는 섹터가 부재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섹터도 올라오고도 있고, 뭐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도 조금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긴 한데, 박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셀코리아, 뭐 한국을 완전히 뭐 다 팔고 떠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상반기에 차익 실현에 따른 뭐 일부 매물 출회 네.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라든지 일부 반도체 쪽에서의 매도가 집중돼 있는 것 봐서는 상반기에 자기네들이 많이 산 종목들의 일부 차익 매물 실현, 차익 실현 이런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네. 추정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시각을 뭐 일관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조금 전체적으로는 성장주 테마에 아직까지는 쏠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지속성에 대한 검증 과정은 있겠지만 아무튼 미국발 AI가 쏘아올린 글로벌 증시의 어쨌든 상승 랠리가 아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거나 혹은 국내 기관들 혹은 내수 개인들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섹터는 성장주 테마 쪽에 쏠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성장주라고 하면 뭐 다양하지만
다양한 성장주가 조금 순환매를 돈다든지 네. 또 성장주 안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지만 실적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그러한 종목들이 조금 선수 교체를 하면서 네.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슬림화하면서 가지 전체적으로 뭐 경기 관련주도 가고 뭐 금융주도 가고 또 성장주도 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광범위하게 상승하기에는 좀 시장 체력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의 경우에는요, 지금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